네가 여기 있어. 어떻게? 네가 여기 있어.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올해 58입니다. 10년 전 저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 한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신 엄마나 데리고 살아라.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빌딩 세 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한 통의 낡은 서류 봉투와 한 분의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사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신경과 앞. 저는 하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등도. 시어머니는 65세셨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과묵하게 사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으려 애쓰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방금 먹은 밥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진단 나왔어요. 치매래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같이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러 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수가, 나 지금 회사야. 바빠. 내가 알아서 해. 그게 며느리 일 아니야?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간호사 손을 잡고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수가 여기가 어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어머니. 검사 받으러 왔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치매 진단 나왔어요. 의논할 일이 있으니 다들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시댁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큰아버님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어머니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식탁 끝자리에 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밥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시누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러니까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왜 데리고 온 거야? 저는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속 시어머니께 밥을 떠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맛있네, 맛있어. 식사 후 큰아버님이 말했습니다. 미수가 이제 엄마 요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이요? 큰아버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우리가 돈 좀 보탤 테니까 좋은 데 알아봐.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 집에서 모실 수 있어요.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제까지? 10년? 20년? 넌 젊은데 그렇게 살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저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남편은 또 며칠째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앉아? 저는 일어나 물을 떠왔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같이 좀 도와주세요. 남편은 물컵을 밀쳤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피곤해. 내가 해. 나 이제 못하겠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은 다시 말했습니다. 더 또렷하게. 이혼하자고. 나 이제 못 살겠어. 엄마 치매 간병도 지겹고 너랑 사는 것도 지겹고.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요? 남편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후배. 28. 예쁘고 젊어. 너랑은 비교도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넌 이제 늙었어. 주름도 늘고 맨날 된장 냄새 나고. 나 이제 새 인생 살고 싶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누군지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전 이혼 안 해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거부해도 소용없어. 나 소송 걸 거야. 그날 오후 시댁 식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큰아버님, 시누이, 작은아버님까지 모두 저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큰아버님이 말했습니다. 미수가 이혼해줘. 우리 애가 새 인생 살게. 시누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모셔. 우리는 못해. 넌 착하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싫어요. 전 이혼 안 해요. 어머니도 제가 혼자 모실 수 없어요. 작은아버님이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병신 엄마 우리가 모시라고? 내가 며느리잖아. 저는 울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둘러싸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철면피, 뻔뻔한 년 돈이나 노리고 버티는 거 아니야? 그들은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2015년 봄, 저는 가정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혼 조정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남편 쪽에는 변호사가 2명이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8살 화장이 진하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 재산 분할은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끝내고 싶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부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제 모친이니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미숙 씨가 계속 모시겠다고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떠맡기려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박미숙 씨, 동의하십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지면 시어머니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만 떠안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남편과 그 여자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엄마 잘 모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세요.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게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으셨습니다. 다녀왔어요? 저는 안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누우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달 뒤,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옛날 교회 친구가 소개해준 방이었습니다. 단칸방,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낡은 방이었습니다. 월세 25만 원.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이불 2채, 옷가지 몇 벌, 시어머니 약 봉지, 시어머니 옷 몇 벌. 그게 제 20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씻겼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찬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냄비에 물을 데워서 시어머니를 닦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이장님은 폐지 수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즘 폐지 값이 좀 올랐어. 하루 종일 모으면 10,000원쯤은 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웠습니다. 골목마다 쓰레기통마다 뒤졌습니다. 손은 까맣게 더러워졌습니다. 등은 굽어지고 무릎은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모으면 리어카 한가득 쌓였습니다. 고물상에 가져가면 10,000원에서 15,000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손에 쥐고 슈퍼에 갔습니다.
쌀 한 대, 라면 2봉지, 두부 한 모. 집에 돌아오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면 웃으셨습니다. 다녀왔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녀왔어요. 저녁에는 밥을 지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시어머니는 천천히 드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드시는 모습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시어머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잠자리를 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주무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1달,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반찬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무나물, 멸치볶음, 된장. 하루 벌어 2만 원, 3만 원.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아무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곁에 계셨습니다. 2016년 가을. 저는 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옷을 정리하려고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옷장 맨 아래 구석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낡은 갈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XXX번지 건물 1동 소유자 박순희. 박순희는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XXX번지 건물 1동 소유자 박순희. 또 다음 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XXX번지 건물 1동 소유자 박순희.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총 3개 동의 빌딩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테헤란로, 역삼동, 서초동. 봉투 맨 밑에는 통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잔액 287억 4,352만 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으셨습니다. 뭐 찾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보시더니 잠시 멍하니 계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빛이 또렷해지셨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치매 걸리신 후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저는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뒤졌습니다. 맨 밑에 공증 문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표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본인 박순희는 본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며느리 박미숙에게 전액 상속한다. 일자 2010년 3월 15일.
공증인 법무법인 XXX. 2010년. 제가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셨던 겁니다. 치매 걸리시기 훨씬 전에.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언장에 적힌 법무법인에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박순희 씨 유언장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몇 년 만에 가는 서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서울이네 서울. 법무법인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0년 3월 박순희 씨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도 완료되었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공증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순희 씨께서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는 의사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현재 박순희 씨 소유의 부동산은 강남 테헤란로, 역삼동, 서초동 총 3개 동의 상업용 빌딩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약 287억 원입니다. 3,200억, 287억, 합치면 약 3,500억 원.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박미숙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변호사는 서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유언 집행 동의서입니다. 박순희 씨께서 돌아가시면 이 서류를 가지고 상속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박순희 씨께서 남기신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미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많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하고 고마워. 넌 내 친딸보다 더 나를 잘 돌봐줬어. 아들은 나를 버렸지만 넌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줬어. 이 재산은 내가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모은 거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아들이 알면 다 빼앗길까봐. 이제 이 모든 게 내 거야. 행복하게 살아줘. 사랑한다, 미수가. 어머니가.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옆에 계신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미수가 나야. 우리 좀 만나자. 저는 침묵했습니다. 전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 재산 얘기 들었다며? 우리도 가족이잖아.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시누이,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이틀 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전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지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단칸방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수가, 엄마 재산 얘기 들었어. 우리도 당연히 받을 권리 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게 다 우리 엄마 거잖아. 그럼 당연히 자식들이 받아야지. 언니가 왜 받아? 큰아버님이 소리쳤습니다. 이혼했으면 남이지. 남인 주제에 우리 엄마 재산 가로채려고? 작은아버님이 식탁을 쳤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나가세요. 전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뭐, 나가?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 돈으로 산 집이지? 저는 울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가와 저를 밀쳤습니다. 언니, 욕심 그만 부려요. 그 돈 언니 거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받을 거예요. 시누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방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뛰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이 여자가 엄마 돈 다 가로채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유언장 취소해요. 저 여자 아니라 우리한테 주라고요. 저는 방문을 닫고 그들을 막았습니다.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전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경찰? 불러봐. 우리가 우리 엄마 보러 왔는데 뭐가 문제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0을 눌렀습니다. 전 남편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10분 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전 남편은 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수가, 법정에서 보자. 그 돈 절대 내 거 안 돼. 저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2017년 봄, 저는 다시 법원에 섰습니다. 이번엔 상속 관련 소송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저도 이번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걱정 마세요. 공증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증거는 시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옷장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10일, 미숙이가 또 밤새 나를 간병했다. 아들은 집에도 안 온다. 미숙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다. 내 재산은 미숙이에게 주고 싶다. 2012년 7월 5일,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았다. 미숙이는 울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하다. 미숙아, 미안해. 고마워.
저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일기장과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2015년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받기 직전에 녹음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나는 박순희입니다. 오늘은 2015년 2월 10일입니다. 내 기억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며느리 박미숙에게 상속합니다. 미숙이는 나를 10년간 헌신적으로 돌봐줬습니다. 아들과 다른 가족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미숙이만이 나의 가족입니다. 부디 이 녹음이 법적 효력을 가지길 바랍니다. 저는 녹음을 듣고 울었습니다. 변호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남편, 시댁 식구들, 그리고 그 여자까지. 저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고 박미숙은 박순희 씨의 치매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유 원장은 박순희 씨의 진정한 의사가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유 원장은 2010년 박순희 씨가 건강할 때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과 녹음 파일이 박순희 씨의 진정한 의사를 증명합니다. 변호사는 일기장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이만이 나의 가족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우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 채택합니다. 다음 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10년 작성된 공증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피고 박미숙은 박순희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인정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합니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신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엄마 재산인데 우리 거라고요. 법정 경위가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더러운 년, 돈 때문에 그렇게 비굴하게 빌붙었냐?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미숙 씨.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으셨습니다. 다녀왔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다녀왔어요. 이겼어요. 시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2018년 봄, 저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이 많이 깊어지셨습니다. 이제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간병인도 고용했지만 저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시길 원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미수가, 저는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마워 사랑해.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평화롭게.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묘지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6개월 뒤, 저는 박순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간병인 지원, 요양원 비용 지원, 치매 연구 후원. 저는 매달 재단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이 아니라 순이의 딸로. 오늘은 2024년 가을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웃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재단 직원입니다. 대표님, 오늘 신규 지원자 10가족 승인됐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저는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어머니,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 덕분입니다. 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